27번째 해석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번 계절학기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강독하고자 하는 부분은 끝과 있게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 제13장 결론 부분입니다. 이번은 계절학기 시간에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실용주의 해석학입니다. 리차드 로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빠지게 되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장의 해석자의 책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독하기 전에 마지막 기말 시험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까이 거 해석학 제13장을 우리가 강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문제 중에 두 문제를 선택하셔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좀 쓰시면 이번 계절학기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생각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문제를 더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문제 중에 두 문제를 적으시고 2페이지 내로 각 문제당 2페이지 내로 적으셔서 제 이메일 밑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stchung@kbtus.ac.kr 제 개인 메일입니다. 학교 메일이니까 여기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텍스트나 성경을 읽을 때 타당하고 적합한 해석이나 이해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건들, 이를테면 단어의 뜻이라든지 저자의 의도라든지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지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재 그까 있게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 제8장이 되겠는데 제8장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기술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텍스트를 해석학적 관점, 특별히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해체주의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문제 중 두 문제를 각각 2페이지 내로 적으셔서 제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출할 날은 20일까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제출할 곳은 출석을 위해서 중요한 한 문장씩 적으시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날짜를 기입을 하시고 한 장 안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하는 그 체크하는 한 장의 페이지와 함께 이 시험 문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장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는데 제가 지루한 톤으로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석학 강의의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했습니다. 해석학의 기나긴 여행에서 한두 문장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약간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해석학이란 매우 어려운 공부였다라고 고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석학을 공부한답시고 열심히 한 대가 고작 해석이 쉽지 않다는
이 말 한마디 내뱉는 그야말로 뻔한 소리 이외에 달리 할 말이 없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뻔한 소리조차도 부인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저의 사고의 제한성에 기인한다라고 해도 옳은 말일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학의 어려움이 해석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얕은 물가인 줄 알고 뛰어든 해석의 강의, 생각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석의 강에 뛰어들어 보니 해석의 갈등들, 해석의 진리, 과거의 재구성 문제, 합리적 해석의 요건들, 의미의 이데올로기, 저자의 죽음 등 여러 무거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또 어느 방향으로 해석을 결정하여야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당혹감을 갑작스럽게 느낀 것입니다. 흥미로운 줄 알고 기대했던 해석학이 우리에게 이해의 무거운 짐만을 더욱 가중시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도전하는 심정이었지만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달갑지 않은 결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고 주어진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석자의 책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해석자의 책무는 오래도록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자의 책무는 해석자의 윤리성입니다. 해석의 윤리성은 윤리의 해석과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종종 해석이 순수한 사변적 성찰로 변질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석이란 단지 우리에게 생각을 넓혀주는 이해의 지평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삶에서 혹은 신앙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왜곡된 행위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석의 문제는 단지 사색이나 철학적 성찰로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석학은 이해의 인식적 사색을 뛰어넘는 행동의 이해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석학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이거를 마치면서 우리는 해석의 윤리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해석의 윤리성은 해석자 자신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석자 자신은 이해의 출발자입니다. 해석자가 없으면 이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는 해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석자의 태만함 내지 거만함을 빈번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해석자들의 태만함과 거만함은 자신의 이해보다는 타자의 이해에 우선적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타자의 이해는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해석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원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해석의 윤리성은 타자의 윤리성이 아니라 해석자 자신의 윤리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해석하는가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석이 타자의 이해가 아닌 자기 이해에 선행한다는 명령에 태만해서도 거만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해석자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했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전통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석은
자신이 배우고 성장한 정신적, 지적 형성 과정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자의 이해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당한 선입견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성이 결여된 해석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본성상 해석은 항상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제공하는 해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해석이 옳은가 아닌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석의 윤리성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해 주는 열쇠일 뿐입니다. 해석의 윤리성은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객관주의도, 상대주의도, 정치주의자도, 해체주의자도 어느 한편만의 진리를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넘어선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해석의 윤리적 거점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해석자의 윤리성은 이해의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윤리성을 중대한 책무로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실성은 이해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해석자의 책무는 책의 텍스트나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구성하면서 인식을 합니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해석자는 해석의 내용인 텍스트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중립적이므로 누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대답해 준다는 전통적인 방식은 엄밀히 말해서 이해의 진실성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다머가 지적하고 있듯이 텍스트란 텍스트 그 자체가 대답하는 물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진짜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묻는 물음과는 다른 어떤 물음이 텍스트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단지 기분 전환을 위해 읽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텍스트는 텍스트를 읽는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읽는 사람은 텍스트에 대답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텍스트가 제기하는 물음에 의해서 그는 일종의 권유를 받습니다. 즉 독자는 텍스트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보다 민감하고 비판적인 이해에 도달할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독자는 텍스트를 전이의 억압적인 폐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의 의사소통하는 개방성에 의해서 자기 수정의 변혁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텍스트에 경청하는 책무이자 윤리성입니다. 그러한 경청은 자기 자신의 제한성을 고백하는 행위일 수 있고 그릇된 과거의 오해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윤리성은 보수주의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주의자인 척하면서 언젠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짜 보수주의자를 비난합니다. 반대로 해석의 윤리성은 자유주의자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주의를 왜곡시키는 좌파적 극단주의자를 비난합니다. 이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에 개방하고 진실하고자 하는 해석자의 자기 변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윤리성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해석자는 선의의 해석도 가능하게 하지만 악의의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에는 항상 해석자의 마음에 따라서 텍스트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이해의 내용을 비틀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석의 윤리성은 이러한 태도에 비판적이고 또 저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자는 세계의 존재로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시대의 산물에서 초월할 수 없는 제한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제한성이 해석자의 오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경청하지 않는 해석자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을 해칩니다.
자신이 해석의 전문가로 자처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은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자기 수중의 변혁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기 수중의 변혁을 요구하는 해석의 윤리성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해석의 윤리성은 자기 행위의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성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목인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식은 해석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칫 우리가 윤리성이 결여된 이해만 치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식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사실 해석자의 행위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해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해석의 윤리성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동은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석의 마지막 어휘가 되어야 합니다. 해석의 행위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파괴적일 수도 있고 생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석의 윤리성이 그러한 결단에 앞서 행동의 성찰을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타당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해석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죄와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위험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해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자의 무책임하고도 맹목적인 해석은 장밋빛 세상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석은 행위에 따른 결과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해석인가? 누구를 위한 합리성인가? 그것이 반드시 이기적 집단을 옹호하는 해석이나 합리성이면 우린 가차없이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의 기만과 왜곡을 비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억압이자 억지입니다. 객관적 합리성은 어쩌면 일구어낼 수 없는 어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껏 온 합리성을 해체하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미궁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냥 머무르거려야만 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마지막 희망은 해석이 인식의 차원에서 행동의 차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윤리성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해석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해석자의 윤리적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가오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절 수업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해석학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또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려운 해석학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이 해석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즐겁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